초여름 안개가 골짜기에서 올라와 솔가지 끝을 적실 때 강원도 백운골의 작은 암자 청풍암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연호 스님은 새벽 종을 3번만 울리고 마루 끝에 작은 나무 쟁반을 꺼내 놓았다. 쟁반 위에는 밤새 불려둔 보리를 푹 끓여 만든 묽은 죽이 담긴 손바닥만한 오칠 사발 하나가 얌전히 자리했다. 사발은 얇고 가벼워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는 사발의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돌려 닫고 문지방 바깥쪽에 겨우 발이 닿을 만큼 밀어 놓았다. 그렇게 놓아두고 돌아서서 방 안의 장작불을 살폈다. 평소 같으면 스님은 이른 예불을 마친 뒤 참선에 앉는다. 그런데 요 며칠은 순서가 달랐다. 사발을 내놓고 조용히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호흡을 세어보았다. 하나, 둘, 셋. 바람이 처마 밑을 통과할 때 나는 낮은 휘파람 소리가 반쯤 열린 귀를 스친다. 그 사이에 문밖 쪽 아주 가벼운 움직임이 지나간다. 연호는 몸을 일으켜 밖을 본다. 쟁반은 비어있다. 사발 가장자리에 달라붙은 죽 한 줄기도 남아있지 않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동네 아이들이 산길로 올라와 몰래 치우고 내려가는 건가? 그러나 발자국이 없다. 마루 아래 흙바닥에는 밤사이 떨어진 소림만 듬성듬성. 다음 날 연호는 얇은 조밥 대신 보리죽을 다시 끓이고 사발을 같은 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사발 옆 엄지손톱만 한 자리에 서너 알의 기장을 흩뿌렸다. 누가 지나가든 모래 위에 남을 자그마한 흔적을 보고 싶었다. 해가 뜨기도 전 사발은 또 비었다. 기장 몇 알은 반쯤 굴러 마루 밑으로 떨어져 있었고 흙 위에는 미세한 사선의 긁힘만 드문드문 남아 있었다. 발굽도 아니고 발바닥도 아니고 뭔가 단단한 것이 흙을 긁으며 지나간 듯 했다. 연호는 손가락으로 그 흠집을 만져보았다. 부서지기 쉬운 흙이 부드럽게 밀려 있었다. 작다. 아주 가볍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것은 다 배가 고프다. 배고픈 것에게 밥을 주는 일은 산속 암자의 일과에서 빠질 수 없는 아무렇지 않은 의식이었다. 마을 사람 민수가 땔감을 올려주던 날, 연호는 일부러 사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민수는 마루에 묶어둔 장작단을 내려놓고 웃었다. 스님 산돼지 내려온다는 소문 들으셨어요? 감자밭이 난리가 났다던데요. 연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여긴 조용하네. 사발은 그때도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사발의 옆면에는 보잘것없는 긁힘 같은 흔적이 반짝였다. 민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날이 더워지자 냄새가 잘 올라왔다. 연호는 죽을 더 묽게 끓이고 사발 아래에 얇은 나무 조각을 깔았다. 땅의 온기를 줄여 상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에서였다. 쟁반도 사발이 달그락대지 않도록 얇은 면천을 한 겹 덮었다. 그날 밤 문지방 아래에서 아주 가느다란 소리가 났다. 도마 위에서 칼끝으로 종이를 스치는 듯한 소리였다. 연호는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고 귀를 길게 눌러 두었다. 그 소리는 한 번뿐이었고 곧 산새가 자리 바꾸는 푸드득 소리에 묻혔다. 다음 날 그는 사발을 문지방 바깥쪽으로 조금 더 밀어 놓았다. 새벽 바람이 들어오도록 방안문을 반뼘 더 열었다. 미약한 냄새가 싱겁게 흘러나가도록 길을 만들어준 셈이었다. 누가 오든 쟁반에 닿는 순간 놀라지 않도록 사발 자체도 더 얇고 가벼운 것으로 바꾸었다. 몇 해 전 장에 내려갔다가 우연히 손에 넣은 작은 오칠 사발이었다. 경계선이 낮아 입을 대기가 쉬웠고
차가운 죽을 담으면 유난히 색이 곱게 보였다. 연호는 사발 바깥쪽, 손톱만한 점으로 날짜를 남기기 시작했다. 점 하나가 하루. 어느새 문기둥에는 검은 먹점이 염주알처럼 이어졌다. 12, 13, 14. 지나가는 바람이 점을 훑을 때마다 묵은 날과 새로운 날이 묶였다 풀렸다 하는 기분이 들었다. 저녁이면 등잔을 걸어놓고 낮은 쉼표 같은 잠을 한 줌 취했다. 눈을 붙이는 동안에도 귀는 산길을 향해 반쯤 열려 있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진 밤이 있었다. 처마 끝에서 물줄기가 실처럼 떨어지고 마루 아래 흙은 버석버석하던 결을 잃고 진흙죽이 되었다. 연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문을 열었다. 쟁반 위 사발은 비어 있었고 사발을 들어 올린 자리에는 얕고 가는 홈이 반달처럼 남아 있었다. 흙탕물 위로 소리피 떠다녔다. 그중 하나가 이상하게 반짝였다. 그는 몸을 낮추어 그 소리필 집어 들었다. 소리피 아니네. 소리핀 줄 알았던 그것은 아주 가는 눈처럼 엷은 털이었다. 손끝에 닿는 촉감이 없을 정도로 가벼웠다. 그는 그 털을 한지 조각에 올려 두었다. 빛이 조금만 비껴 들어오면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처럼 엷었다. 그날 낮 박출레가 산초잎 소금한 주먹을 내밀며 올라왔다. 스님, 이거 된장에 비벼 드세요. 기운 납니다. 박출레는 마루를 쓸어보고 빈 사발을 힐끗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호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소금 봉지 안쪽에 한지 조각을 숨겨 두었다. 박출레가 돌아가자 그는 그 얇은 털을 꺼내들어 햇빛에 비춰보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눈을 아주 가늘게 뜨고 그 위로 숨을 얕게 불자 한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털은 여전히 그 위에 있었다. 다만 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뿐 밤이면 밤대로, 낮이면 낮대로 작은 소리가 이어졌다. 쟁반을 건드릴 때 나는 그 미묘한 마찰음. 연호는 그 소리를 숫자로 기억했다. 한 번은 3번, 다음 번은 4번. 사발이 비워질 때까지 걸린 호흡의 수. 숫자는 줄었다, 늘었다, 다시 줄었다. 산짐승처럼 날뛰는 리듬이 아니었다. 오히려 일정했고 조심스러웠다. 한껏 긴장한 작은 생물이 경계를 풀지 않은 채 필요한 만큼만 움직이는 듯한 그런 소리였다. 며칠 뒤 스님은 사발의 자리를 한 뼘 옮겼다. 마루에 그림자선이 옅게 닿는 곳이었다. 한 뼘은 먼 거리였다. 문에서 내다보면 사발의 둥근 테두리가 조금 더 보였다. 그날은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다. 솔가지 끝에 거미줄도 흔들리지 않았다. 연호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산통처럼 무릎을 접고 앉아 땀방울이 등에 맺히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마루 앞 산수국 잎 하나가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흔들렸다. 잎 뒤에서 무엇인가가 그림자만큼 얇게 이동했다. 그는 숨을 멈췄다. 사발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다음엔 아무 일도 없었다. 흔들림은 거기서 멈췄다. 보고 있다는 걸 알아챈 걸까? 연호는 숨을 들이쉬었다. 마루 아래서 강아지 울음 같은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왔다. 다음 날 그는 사발 옆에 기장 대신 아주 잘게 부순 소립 가루를 흩뿌렸다. 발걸음이 닿으면 옅은 자국이 남을 정도였다. 그리고 아침 예불을 끝내며 속으로 짧게 말했다. 먹어라. 걱정 마라. 말을 내뱉을 때 목 안쪽이 살짝 간질거렸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머릿속으로 오래된 구절을 더듬었다. 아무것도 붙잡지 말고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빈 사발과 물러서는 몸짓 사이 아주 얇은 줄 같은 마음이 팽팽해졌다. 산속에는 관찰할 것이 수도 없이 많다. 새의 이동, 물길의 높낮이, 바람이 들어오는 시간, 소량이 짙어지는 순간. 그러나 며칠 사이 연호의 주인은 사발 주변으로 자꾸만 모였다. 자각하자 웃음이 나왔다. 산중노승이 사발 한나에 매여 사는 꼴이 우습기도 했다. 그는 우스움을 즐기는 편이었다. 웃음은 긴장을 풀고 긴장이 풀리면 귀가 열렸다. 귀가 열리면 작은 소리가 더 선명해졌다. 쟁반과 사발이 닿을 듯 말 듯 할 때 나는 그날만의 음정 같은 소리, 띵도 딱도 아닌 공기가 겨우 알아채는 선율. 연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조금씩 바꾸었다. 누가 먹는 걸까? 에서 어떻게 먹는 걸까? 그리고 왜 이 자리를 택한 걸까? 사발은 문지방 바깥쪽, 그림자와 빛이 하루에도 몇 번씩 경계를 바꾸는 자리에 놓인다. 안전하고 도망치기 쉬운 자리. 사발의 높이는 낮고 죽의 온기는 식은 뒤에도 차갑지 않다. 그 모든 조건은 누군가의 안심을 돕는다. 연호는 사발의 죽을 담을 때마다 안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놓인 생명이라면 어울릴 단어였다. 저녁녘, 마을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골짜기로 흘러들었다 사라졌다. 누군가를 찾는 목소리는 멀리서도 금방 알아들어진다. 연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 밖 사발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아직 그대로였다. 그는 등잔 심지를 아주 조금만 올렸다. 등잔불이 몽글몽글 밝아졌다. 그 불빛이 나무 기둥의 묵점을 하나하나 훑었다. 20개가 채 안 되는 점들이 자리에 붙어 있었다. 오늘도 하나의 점이 더해질 것이다. 내일은 또 하나. 다음 장마가 가까워졌을 때 골짜기 공기가 미묘하게 눅눅해졌다. 소립들이 무겁게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연호는 그날따라 사발의 죽을 조금 더 담았다. 두 사람이 먹으면 배가 고플 만큼 그는 이유를 따지지 않았다. 담아야 할 만큼 담아 놓아야 할 자리에 놓을 뿐이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문턱에 새로 돋은 박달나무 인맥을 손톱으로 가볍게 더듬었다. 엷은 결이 손끝을 스쳤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아주 낮은 숨을 들이마실 때 나는 낯선 휘파람 소리가 한 번 아주 짧게 났다. 연호는 고개를 들었고 그와 동시에 사발의 액면이 미세하게 떨렸다. 죽의 표면에 맺혀있던 작은 기포가 하나 터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무언가가 있었다. 사발과 쟁반 사이 공기의 얇은 막을 밀어낼 만큼의 움직임. 연호는 그 움직임의 초점을 고치기 위해 눈을 아주 조금, 아주 천천히 가늘게 떴다. 방금 전에 휘파람 소리는 다시 나지 않았다. 대신 산수국 잎이 보이지 않는 손에 잡아당겨진 듯 비스듬히 낮아졌다. 그 아래쪽에서 흙이 날숨처럼 아주 얕게 일었다 가라앉았다. 그날 밤의 기다림은 유난히 길었다.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너도 덜 긴장할까? 그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면 귀가 더 밝아졌다. 쟁반 위 사발이 아주 잠깐 예민하게 접촉하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다시 고요. 그 다음엔 마루 아래에서 아주 가는 모래알 하나가 굴러가는 듯한 귀로 느껴지는 빛 같은 소리. 연호는 호흡을 길게 뽑다가 멈추었다. 그 순간 사발 안쪽에서 아주 얇은 혀가 표면을 스치는 듯한 느낌이 상상처럼 떠올랐다. 그는 상상을 쫓지 않았다. 상상은 실제를 가리는 법이니까. 대신 그는 끝까지 듣고 끝까지 기다렸다. 날이 밝았다.
그는 방 한쪽의 한지 조각 위에 어젯밤의 털을 다시 올려놓았다. 그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23이라고 적었다. 문 밖을 보았다. 사발은 텅 비어 있었다. 사발의 입구에는 그의 손자국이 아닌 다른 무엇의 흔적도 없었다. 다만 사발이 놓여있던 자리에서 마루까지 이어지는 길 위에 아주 가늘고 길쭉한 선이 한 번 지나간 자국이 남아 있었다. 길을 가르듯 대각선으로 흙 위에 얇게 긁힌 줄. 그 끝에 어제와는 조금 다른 더 투명한 무엇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는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아주 가느다란 흰 털. 그러나 이번 것은 어제보다 더 길고 빛이 닿을 때마다 물결처럼 색이 바뀌었다. 연호는 그 털을 조심스럽게 사발 안쪽에 붙여보았다. 사발의 오칠면은 차가웠고 털은 수면 위에 놓인 먼지처럼 금방 떨어졌다. 그는 손가락 2개로 털의 양끝을 가볍게 붙들고 햇빛으로 들어갔다. 햇빛이 너무 강하면 털은 금방 사라졌다. 어둠으로 조금 물러서면 다시 나타났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고 보이지만 붙잡히지 않는 것. 그는 그 상태를 좋아했다. 좋아한다는 말보다 안다고 하는 편이 더 가까웠다. 산에서 살아온 시간은 늘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오후 공양 간 뒤 오솔길에서 누군가 흙을 가볍게 건드리는 소리가 났다. 연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다만 바람도 없는데 산수국 잎 하나가 아주 천천히 흔들리다가 멈췄다. 잎사귀의 윗면에는 가느다란 빗줄기가 잠깐 걸렸다가 풀렸다. 그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마음속으로 짧게 말했다. 알겠다. 됐다. 그리고 그날 밤 사발을 평소보다 반뼘 더 안쪽에 문지방 그림자선에 딱 맞춰 놓았다. 밝음과 어둠이 바뀌는 경계에 정확히 겹치도록. 잠들기 전 그는 마루 끝에 걸터앉아 산 아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마을의 집집마다 이미 저녁 연기가 가라앉아 있었다. 아이 울음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왔다 사라졌다. 연호는 턱을 살짝 괴고 손가락으로 문기둥에 먹점을 하나 더 찍었다. 24. 먹이 마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등잔불이 작아졌다 커졌다. 아마도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사발은 비워질 것이다. 그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서 잘 알지 못하는 기대 같은 것을 느꼈다. 무엇인가가 곧 모습을 드러낼 것만 같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습이 아니라 의도. 그 의도의 드러남. 그리고 새벽, 아직 산 그림자가 골짜기를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했을 때 쟁반 위에 올려둔 사발이 아주 작게, 정말로 작게 흔들렸다. 연호는 숨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지 않고 아주 길게 내쉬었다. 그 순간 문지방 바깥 흙 위에 대각선으로 긁힌 선이 하나 더 생겼다. 어제보다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긴 선. 선 끝에는 어젯밤에 보았던 것과 똑같이 엷은 그러나 더 선명한 흰 털이 있었다. 그는 팔을 뻗지 않았다. 손을 내밀면 이것은 금세 사라질 것이다. 대신 그는 속으로 말했다. 괜찮다. 이 자리에서 기다릴게. 빛이 조금 더 올라왔다. 선이 조금 더 도드라졌다. 그리고 그 선을 따라 잎 하나가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흔들렸다. 잎 뒤에서 무언가가 고개를 아주 조금, 정말 조금 내밀었다가 곧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거기 있었다. 연호의 총 속에서 호흡이 2번 가볍게 흔들렸다. 손등에 닿는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그는 사발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 그는 또다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사발을 놓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 입 뒤에서 나온 흰빛의 정체를 더 가까이에서 보게 될지 모른다. 그 생각이 끝나는 순간 먼 데서 까마귀가 한번 울었다. 산새의 울음이 그것을 덮었다. 그리고 암자는 다시 고요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사발은 비어 있었고 흙 위에는 대각선의 얇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흔적은 마치 누군가가 길을 열어둔 듯 문지방으로 곧게 이어져 있었다. 연호는 그 길의 끝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골짜기 위로 햇빛이 조금씩 올라왔다. 오늘도 기다림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무엇이든 하나는 분명히 남을 것이다. 아주 가느다란 흰 털 한 올처럼 비가 지나간 다음 날부터 공기는 얇게 씻겨 나간 듯 투명해졌다. 숲 냄새가 멀리까지 닿았고 청풍암의 마룻결은 밤새 마른 소금처럼 사각거렸다. 연호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사발을 내놓았다. 손바닥만 한 5-7 사발에 보리죽을 얇게 퍼담고 가장자리에 숟가락 끝으로 작은 물결을 그었다. 흔들림이 있으면 수면선이 먼저 알려줄 것이다. 그는 사발 뒤쪽에 보이지 않게 마른 소립 가루를 가볍게 뿌렸다. 발이 닿으면 아주 옅은 자국이라도 남을 테니까. 기다림은 호흡을 정리해 준다. 연호는 숨을 길게 들이켰다가 그의 나날처럼 규칙적으로 내뱉었다. 사너리가 밝아올 무렵 사발의 표면이 한 번 작게 떨렸다.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바람이면 난간의 거미줄이 먼저 반응했을 것이다. 그는 마루 끝에서 발만 고쳐놓고 시선을 낮췄다. 사발 아래쪽 솔가루에 가느다란 지그재그가 새겨졌다 지워졌다. 공기가 지나가듯 미세한 간섭. 소리도 그림자도 아닌 움직임의 흔적. 오늘은 어디까지 허용할까?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날이 갈수록 구체적이 되었다. 가까이 볼 것인가? 먼 데서 그저 인정할 것인가? 연호는 손을 억지로 뒤로 깍지 꼈다. 그리고 속으로만 말했다. 먹어라. 나는 보고 있지 않다. 그날 오전 민수가 다시 장작을 올렸다. 민수는 어깨로 땀을 훔치며 묻는다. 스님, 상개구리들이 유난히 내려옵니다. 다리 밑에 웅덩이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물을 찾는 거지. 예. 근데 엊그제 산허리에서 하얀 게 스치듯 가는 걸 본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뱀은 아닌 것 같다고들 하던데. 민수는 하얀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발음했다. 연호는 장작단 위에서 마른 가지 하나를 뽑아 들었다. 하얀 것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 예, 그야, 그렇죠. 그래도 마을에서는 혹시 몰라 덫을 몇 개 놨다더군요. 여기엔 놓지 말라고 전해줘. 민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민수의 발소리가 산길 아래로 작아질 때까지 연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덫이라는 말이 목 안쪽에 작은 가시처럼 남았다 사라졌다. 덫은 두려움에서 나온다. 보이지 않는 것을 나쁘다고 미리 정해두고 위험을 겁먹은 손이 서둘러 만드는 구조물. 연호는 사발과 덫 사이의 거리를 생각했다. 밥은 불어오라 하고 덫은 물러가라 한다. 같은 장소, 다른 의도. 전고가 가까워졌을 때 햇빛은 마루 끝을 넘어 사발의 테두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 시간에 마당이 이렇게 조용한 날은 드물다. 새들마저 먼 데로 이동한 듯 소리가 얇았다. 사발의 수면이 다시 한번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산수국 잎 두 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찢기듯 움직였다가 멈췄다. 연호는 몸을 세우지도 더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그때 보였다. 그것은 하얀 선이었다.
선이 바로 덩어리로 변하는 법은 없다. 먼저 비늘 같은 빗무늬가 공기에서 돋아났고 그 다음 귀 아래까지 내려오는 가느다란 한 털들이 바람 없이 기울었다. 머리와 어깨의 경계가 낮게 엎드리듯 드러났고 눈이라 부를 수 있는 두 개의 어둠이 사발과 연호 사이를 번갈아 가며 흘렀다. 족제비였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산중에서 보는 갈색 무늬가 아니었다. 눈 위에서 꼬리 끝까지 흰 물감을 흘려놓은 것처럼 장식 없는 흰빛. 몸통은 가늘고 길었고 바른 소리 없이 흙을 눌렀다. 연호는 입술 사이로 아주 짧은 바람만 흘려보냈다. 괜찮다. 소리가 아닌 기류, 기류가 만든 의도. 족제비는 사발의 가장자리에서 잠깐 멈췄다. 그 자세는 공격이나 도망의 준비와는 달랐다. 목을 아주 조금만 길게 그리고 아래로 숙였다. 마치 한번 아주 짧게 인사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수면에 혀를 댔다. 파문이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번져 들어갔다. 번짐은 조용했고 빠르지 않았고 질서가 있었다. 족제비는 먹는 동안에도 두 번이나 연호 쪽을 보았다. 한 번은 확인처럼, 한 번은 이해처럼. 그리고 사발의 바닥이 보일 즈음 몸을 반 바퀴 돌려 낮은 잎사귀들 사이로 사라졌다. 흙 위에 남은 것은 더 어두운 흔적이 아니라 더 밝은 아주 얇은 선 하나였다. 그날 저녁, 연호는 마루 끝에 우물을 새로 그리듯 먹점을 찍어 두었다. 29. 점 하나를 찍을 때마다 그는 손목의 힘을 조금씩 뺐다. 점들이 힘을 잃으면 모양이 더 둥그러진다. 둥근 것들은 오래 간다. 그는 등잔불을 낮게 줄이고 잠깐 눈을 붙였다. 눈꺼풀 안쪽에서 하얀 선이 잠깐 스친 뒤 사라졌다. 그는 웃으며 몸을 뒤집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웠다. 누군가의 두려움 대신 누군가의 배고픔을 떠올리는 밤은 늘 그렇듯 조용했다. 며칠 동안 낮에도 그림자가 얇았다. 족제비는 가끔 오후 햇살을 밟으며 마당 가장자리를 스쳤다. 연호가 고개를 들면 이미 사라지고 고개를 숙이면 잎사귀 한 장만 늦게 흔들렸다. 보리죽은 점점 더 얇아졌다. 여름의 냄새가 죽의 표면에 닿으면 상하기 쉬웠다. 연호는 공양간의 그늘에서 그릇을 더 오래 식혔다. 사발은 자리를 크게 바꾸지 않았다. 문지방과 그림자의 경계, 그 좁은 길 위. 한 번은 비가 하루 종일 내렸다. 물은 사너리를 긁고 내려와 바닥을 질게 만들었다. 그날만은 사발을 마루 위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 연호는 사발 밑에 깨끗한 면천을 두 겹 깔고 문턱 안쪽에 걸치듯 놓았다. 이렇게까지 가까이, 이렇게까지 노출된 자리에 놓는 것은 망설여지는 일이었다. 그러나 물길은 이미 쟁반을 집어삼키는 중이었다. 그는 무릎을 세우고 문틀에 등을 기댔다. 비 냄새가 6, 7겹으로 겹쳤다. 먼 산이 아득해질 만큼. 해가 기울 무렵 문틈으로 얇은 고개가 들어왔다. 족제비는 물에 젖지 않은 잎을 고른 듯 마루 옆 굵은 기둥 뒤에서 한번 멈췄다가 앞으로 나왔다. 그 움직임에는 다급함이 없었다. 몸의 중앙이 일직선으로 길게 뻗어 사발에 닿는 순간까지 높낮이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연호는 숨을 하나 길게 당겼다가 놓았다. 족제비가 사발 옆에서 잠깐 고개를 낮추고 멈춘다. 다시 그 인사였다. 흙이 아니라 나무 위, 흔적이 남지 않는 자리에서 하는 인사. 그리고 조심스레 보리죽의 마지막 가장자리까지 핥아내렸다. 사발의 안쪽은 깨끗했다. 연호는 무의식 중에 손을 몸 앞으로 모았다. 기도와 닮았지만 누구에게 하는 기도인지 알 수 없는 그 모양.
비가 그친 다음 날 마당의 흙은 딱딱하게 굳었다. 새 흔적이 잘 찍히는 날이었다. 연호는 일부러 사발을 평소보다 한 뼘 더 바깥으로 밀어놓았다. 그리고 문 안쪽에서도 보일 만큼 시야를 내주었다.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믿음을 더했다. 그날 아침 족제비는 이전보다 더 밝은 몸으로 나타났다. 비를 씻고 나온 것처럼 털빛이 고르게 빛났다. 놀랍게도 사발 앞에서 고개를 낮춰 멈춘 뒤 아주 짧게 연호 쪽을 향해 몸을 더 낮췄다. 분명한 답례였다. 그 짧은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연호는 자신이 숨을 멈추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숨을 고르게 이어갔다. 배웅 대신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보내줌. 이 즈음 박출레가 된장을 들고 또 올라왔다. 그녀는 마루를 가로질러 공양간 쪽을 한번 쳐다보고 아무 말 없이 소쿠리를 건넸다. 출레씨, 장맛이 참 좋네. 오래 묵혔어요. 근데 요즘 밤중에 뭔가가 다녀가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마을 사람들이 산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요. 산은 늘 변해. 그래도요, 며느리는 하얀 게 어른거렸다고. 박출레는 말을 흐렸다. 그녀는 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조심을 말한 것이다. 연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긴 괜찮네. 덫은 놓지 말라고 전해줘. 예. 짧은 대답에 안도와 의문이 함께 섞여 있었다. 무엇을 믿고 괜찮다고 말하는가? 그러나 박출레는 더 묻지 않았다. 오래 산 사람들은 아는 법이니까. 어떤 질문은 대답보다 오래 남아 필요한 순간에 스스로 풀린다는 것을. 72째가 찍힌 날 저녁, 골짜기 위로 안개가 빠르게 올라왔다. 낮에 말라있던 거미줄이 또렷해졌고 소립 끝에 물방울이 뛰듯이 커졌다. 연호는 그날따라 마당 가장자리까지 내려가 쟁반의 자리를 다시 살폈다. 안개 속에서 거리는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습관이 있다. 가까운 것이 멀게 보이고 멀리 있던 것이 바로 앞에 서는 듯 착각을 만든다. 그는 문에서 3걸음, 계단 2칸, 오른쪽 괴불나무 한 그루를 기준으로 마음속 지도를 그렸다. 돌아오는 길도 같은 순서로 되짚어야 했다. 해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는 산 아래로 약초를 뜯으러 나갔다. 안개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아주 빠르게 올라왔다. 길은 처음엔 뚜렷했다. 돌 하나, 솔뿌리 하나, 구비의 각도가 손바닥처럼 익숙했다. 그런데 어느 지점부터 익숙함이 갑자기 믿을 수 없게 변했다. 돌은 돌이었지만 그 자리가 아니었고, 나무는 나무였지만 굽은 방향이 달랐다. 그는 발끝으로 흙을 더듬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뒤로 한 걸음, 그리고 옆으로 반 걸음. 그제야 알았다. 지금 서 있는 데가 작은 절벽의 끝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밑이 비는 감각이 발목에서 올라와 무릎을 잡아당겼다. 그때였다. 안개 속에서 하얀 것이 짤막하게 번쩍였다. 번개가 아니었다. 아주 낮은 위치, 2뼘 높이쯤에서 흰 선이 한 번 흔들리더니 사라졌다. 연호는 그곳을 바라보다 곧바로 시선을 낮췄다. 높은 것들을 쫓아가면 길을 잃는다. 낮은 것을 따라가야 한다. 땅에 닿는 것, 닿았다 떨어지는 것, 그 사이. 흰 선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멀지 않았다. 족제비였다. 어둠을 흡수한 듯한 눈동자가 한 번 반짝이고 몸이 길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리고 뒤돌아보는 듯 얼굴을 조금 비켜들었다. 따라와. 말이 없는데도 그렇게 들렸다. 연호는 발을 옮겼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족제비는 빠르지 않았다. 두 발자국 앞서가다 한 발자국 뒤로 돌아서 기다렸다. 마치 돌다리를 건너는 아이에게 속도를 맞추는 어른처럼 안개는 소리를 낮춘다.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 풀이 피스치는 소리가 모두 같은 톤으로 깔렸다. 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길의 성질은 전해졌다. 미끄럽지 않음, 너무 가볍지 않음, 발을 올렸을 때 눌러지지 않는 탄력. 족제비는 매번 그런 곳으로만 움직였다. 한 번은 갑자기 사라지는 듯 하더니 바로 옆 돌 위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연호는 그때 자신이 작은 턱 아래로 떨어질 뻔했다는 것을 알았다. 사진처럼 짧은 현기증이 지나갔다. 그는 그것을 붙잡아 늘리지 않았다. 붙잡으면 흔들린다. 흔들리면 더 멀어진다.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은 안개 속에서 길이를 잃었다. 다만 바람의 방향이 조금 바뀌고 소량이 짙어졌다. 그러자 족제비가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다. 이제 거의 다 왔다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안개가 문틈처럼 갈라지며 소나무 한 그루가 불쑥 모습을 드러냈다. 청풍암의 대문 옆,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던 오래된 소나무. 연호는 그 나무를 보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안심은 늘 그렇게 온다. 갑자기, 하지만 낯설지 않게. 그는 나무 기둥에 손바닥을 대고 숨을 고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족제비를 찾았다. 없었다. 안개는 조금씩 높이가 낮아지고 있었고 마당에 돌계단이 하나씩 드러났다. 족제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문지방 앞 흙 위에 대각선의 얇은 선이 하나 새로 생겨 있었다. 그리고 선의 끝, 사발 옆에 아주 작은 물방울이 남아 있었다. 족제비가 지나가며 털 끝에서 떨어뜨린 안개가 만든 결로. 그는 그 물방울이 사라지기 전에 사발을 손에 들었다. 빈 사발의 밑바닥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날 밤 연호는 오랫동안 눈을 붙이지 못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차분했다. 위험이 지나간 뒤 마음이 들뜨지 않는 법을 그는 배웠다. 들뜨면 놓친다. 놓치면 다음번 길은 더 멀어진다. 그는 등을 낮추고 누워 두 손을 배 위에 포개었다. 그러자 잠이 얕게 찾아왔다. 물가에서 불어오는 듯한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꿈은 천천히 열렸다. 누구의 집인지 모를 마루가 보였고 그 앞에는 낮은 돌계단이 있었다. 계단 위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었다. 옷감은 번들거리지 않았고 햇빛을 먹은 듯 매트했다. 그 사람은 여인이었다. 얼굴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눈의 모양이 선했고 입술은 얇았다. 그녀는 연호를 향해 아주 깊이 허리를 굽혔다. 절이라 부르기엔 더 조심스럽고 인사라 하기엔 더 간절한 바닥 가까이의 몸짓. 꿈속의 연호가 그 몸짓을 말로 규정하기도 전에 여인이 입을 열었다. 백날을 먹었습니다. 목소리는 물잔 위에 얹은 종이처럼 얇았다. 그러나 또렷했다. 바람이 한번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당신이 놓아준 그릇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연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꿈에서조차 그는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말이 많은 곳에서는 작은 말들이 쉽게 상처를 입는다. 이제는 더 이상 놓지 마세요. 여인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다. 옷자락이 바닥을 쓸고 그 소리가 아주 짧게 울렸다. 그리고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자리에서 짙은 남색의 보자기가 잠깐 빛났다. 꿈속의 빛은 현실보다 느리게 흘렀다. 보자기의 매듭이
바람도 없이 살짝 풀렸다가 다시 묶였다. 그 순간 연호는 자신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깨어나는 쪽에서부터 꿈이 접히고 있었다. 눈을 떴을 때 암자는 정적의 중심에 놓인 것처럼 고요했다. 바깥의 안개는 거의 걷혔고 새벽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연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바닥에 닿는 발바닥의 감각이 낯설지 않았다. 그는 문으로 걸어가 여느 날처럼 조심스럽게 문지방을 넘었다. 마당의 흙은 보드라웠다. 별빛이 아주 약하게 흙 표면에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 별빛 사이 문지방 바로 아래에 밤새 아무도 놓지 않았을 물건이 조용히 있었다. 짙은 남색의 보자기였다. 매듭이 단단했다. 아무도 올라오지 않은 시간, 아무 발자국도 남지 않은 흙,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놓인 작은 보자기. 연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지 않았다. 다만 규칙이 조금 달라졌을 뿐, 그는 허리를 굽혀 보자기를 들어 올렸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무게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바람 한 줌, 목소리 두 줌 같은 무게. 그는 매듭을 바로 풀지 않았다. 문지방에 걸터 앉아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 차례 호흡을 정리했다. 꿈의 말이 아직 귀에 남아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놓지 마세요. 그 말은 금지의 문장이 아니라 이별의 문장이었다. 붙잡으려는 마음을 놓아달라는 떠남의 문장. 연호는 손바닥으로 보자기의 표면을 한 번 쓸었다. 촘촘한 결이 반듯했다. 누군가의 손이 오래 만져 길들인 천만이 가지는 단정함. 그는 다짐처럼 짧게 속으로 말했다. 알겠다. 내일은 사발을 비워둘 것이다. 그때 마당 끝에서 또렷하지 않은 움직임이 한 번 일었다. 연호는 무릎 위에 보자기를 흔들리지 않게 잡았다. 안개는 돌아오지 않았다. 새벽빛이 먼 데서 아주 천천히 걸어왔다. 그는 보자기를 품에 조심스레 안고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아주 잠깐 문지방 위에서 뒤를 돌아보았다. 흙 위의 대각선 선은 한 줄 더 생겨 있었다. 얇고 길게 마루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누군가가 길을 열어둔 듯. 그 길은 보자기의 매듭만큼 단단했고 족제비의 고개 숙인 만큼 조용했다. 연호는 등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손의 일을 믿었다. 매듭을 풀 때 실이 스치는 소리가 두 번 났다. 그리고 계속 보자기의 매듭이 마지막으로 한 번 부드럽게 풀릴 때 천이 입김처럼 가볍게 벌어졌다. 안쪽에서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작은 나무 상자였다. 칠하지 않은 박달나무 빛, 내 모서리가 둥그렇고 뚜껑은 미세한 마찰음 하나 없이 밀렸다. 연호는 상자를 열기 전 보자기의 빈 한쪽을 손바닥으로 한 번 쓸었다. 맥이 고르게 뛰는지 마음이 앞서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었다. 상자 안에는 작의 빛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인맥 같은 무늬가 빛을 받으면 물결처럼 번졌다. 빗살은 촘촘했고 잡는 부분에 작은 금이 하나 보였다. 아주 오래전부터 쓰던 물건이라는 뜻이었다. 빛 옆에는 접힌 한지 조각이 있었다. 연호는 먼저 한지를 집어들었다. 글씨는 작았고 힘을 과시하지 않았다. 먹은 번지지 않았고 획마다 숨이 있었다. 한때 길을 잃은 이, 길을 되찾았습니다. 짧은 한 줄, 더도 덜도 아니었다.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고 언제였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장에는 충분한 것이 들어있었다. 이름과 되찾음, 그리고 그 사이의 시간. 연호는 천천히 빗을 들어 손바닥 위에 올렸다. 자개의 표면은 샘물처럼 차가웠고 빗살 끝은 부러진 데가 없었다.
누군가가 오랫동안 애지중지 손에 쥐고 다닌 물건. 그는 빗살을 한번 공기에 스치듯 지나가게 했다. 빗살 사이로 보이는 암자의 어둠이 얇게 나뉘었다 다시 모였다. 그는 보자기를 곁에 두고 상자를 덮었다. 새벽은 아직 멀었다. 한기가 바닥에서 작은 짐승처럼 올라왔다 내려갔다. 연호는 문지방에 앉아 눈을 감았다. 꿈속 여인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귓속에서 얇게 지나갔다. 이제는 더 이상 놓지 마세요. 그는 그 말의 모양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 말은 금지의 말이 아니라 충분함의 말이었다. 채워졌으니 괜찮다는, 머무르지 않아도 된다는. 그날 새벽, 연호는 사발을 꺼내지 않았다. 마룻바닥 위에 한 번 놓아보았다가 다시 제자리에 넣었다. 문지방 앞의 흙은 아직 밤을 품고 있었다. 대각선으로 긁힌 흔적은 어제까지의 이야기처럼 얕게 남아 있었다. 그는 그 흔적을 덮거나 지우지 않았다. 그냥 두었다. 남는 것은 남고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게. 아침 예불을 마치고 나서 그는 보자기를 다시 펼쳐 상자와 빗, 한지를 정갈하게 올려두었다. 그리고 암자 안쪽 벽, 등장어리 아래 작은 빈 공간을 살폈다. 오래전 누군가가 걸었던 목탁 자국이 옅게 남아 있었다. 연우는 그 자리에 얇은 선반 하나를 달았다. 선반은 넓지 않았다. 빗과 상자, 접힌 한지가 나란히 놓이면 빈틈이 겨우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 그는 등잔을 조금 내려 선반 위를 반 걸음 더 비추게 했다. 빛은 물러 앉았고 자개의 표면은 불빛을 삼키듯 은근히 반짝였다. 점심 무렵 민수가 들렀다. 등짐에서 마른 나물 한 줌을 꺼내놓고 마루 끝에서 선반 쪽을 힐끗 보더니 발길을 멈췄다. 스님, 저건. 연호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자리야? 누구의? 길을 잃었던 이. 민수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선반 앞에서 잠깐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조심스러움의 몸짓이었다. 그는 돌아서기 전에 한지 위의 글씨를 눈으로 더듬었다. 읽은 듯, 못 읽은 듯.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말했다. 마을에 덫을 놓았던 사람들이 어제 오늘 다 치웠다더군요. 고분고분한 사람들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다들 입을 모아 그만두자고 했다네요. 연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네. 덫을 거두면 불안은 어디다 두죠? 연호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밥을 먼저 두는 곳에. 민수는 이상하다는 듯 웃고 금방 그 웃음을 꾹 눌러 한 번 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나중에 가서야 조금씩 풀릴 것임을 그는 대충 알고 있었다. 다음 며칠 동안 사발은 나오지 않았다. 문지방 앞 흙은 마치 오래된 종이처럼 마르고 얇았다. 바람이 불면 대각선의 흔적들은 더 옅어졌다. 밤이면 산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연호는 그 변화를 굳이 붙잡지 않았다. 새로운 일과가 몸에 익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새벽엔 예불, 오전엔 마당 쓸기와 장작 패기, 점심 이후엔 산책처럼 암자 둘레를 도는 일을 했다. 그 가운데 선반 앞에 멈추어 서는 시간이 하루에도 몇 번 있었다. 빛의 자개문에는 빛에 매번 다르게 반응했다. 어떤 날에는 얕은 물빛, 어떤 날에는 새벽의 달빛, 어떤 날에는 흰 꽃이 진 뒤 떨어뜨린 잔향 같은 빛. 박출레도 올라왔다. 그녀는 된장 대신 조심스레 다듬은 시래기를 가져왔다. 선반을 보고 잠깐 멈추더니 한지 위에 글씨를 읽기도 전에 입술이 먼저 움직였다. 고맙다는 얘기네요. 연호는 살짝 웃었다. 출례 씨는 글씨를 안 봐도 잘 읽네.
문장이 짧을수록 뜻이 커지는 법이죠. 그녀는 말없이 돌아가다가 문턱에서 한 번 더 멈췄다. 스님, 지난밤에 하얀 게 처마 끝에 걸렸다가 불빛이 닿자 금방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였는지도 모르지. 그렇죠? 그러니 더 조심하려고요. 그녀의 조심은 덫과 다른 종류였다. 덫은 막는 조심이고 그녀의 조심은 비켜두는 조심이었다. 둘의 강역은 멀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걸음 차이였다. 어느 날 오후 예기치 않은 손님이 생겼다. 마을 아이 서너 명이 물 길어 가는 길에 암자 마당에 들어섰다. 그중 작은 아이 하나가 선반 앞에서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스님, 이 빚은 누구 거예요? 길을 찾은 사람 거. 길이 어디였는데요? 연호는 잠깐 아이의 눈높이로 허리를 굽혔다. 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러 가는 길 있지?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 그런데 어떤 날은 눈을 떠도 그 길이 갑자기 사라질 때가 있어. 무서워요? 처음엔. 하지만 누가 손을 잡아주면 덜 무서워.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보고 킥킥 웃었다. 그 웃음은 길을 가볍게 했다. 아이들은 잠깐 선반 앞에서 조용히 서 있다가 신발을 쿵쿵 울리며 내려갔다. 그 발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연호는 등잔불 심지를 아주 조금만 낮췄다. 빛의 자개가 불빛 아래서 한번 조용히 흔들렸다 다시 잠잠해졌다. 가끔은 밤이 길었다. 긴 밤에는 기억들이 얇은 필름처럼 차례로 떠올랐다 사라졌다. 사발을 처음 내놓던 날, 소립가루가 바람에 밀리던 아침, 대각선의 선이 처음 나타났던 비 온 날,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던 저녁, 그리고 꿈속 여인의 인사. 기억들은 서로 연결되며 하나의 시냇물처럼 흘렀다. 흐름은 어느 지점에서 꼭 멈추지 않았다. 대신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줄였다. 연호는 그 흐름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개입하지 않으면 흐름은 스스로 길을 만든다. 여름이 깊어지고 매미 소리가 한낮을 두텁게 채웠다. 마당의 그림자는 짧아졌다 길어졌다. 사발이 사라진 자리에는 빈 쟁반이 가끔 햇빛을 받았다. 연호는 빈 쟁반을 볼 때마다 묘한 충만을 느꼈다. 비워두는 것도 하나의 노음이라는 것을 이제는 몸이 알았다. 덜어내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배고픔을 만들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길을 만든다. 상황이 바뀌었다면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어느 날 이른 새벽, 그는 문지방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흙 위에 아주 옅은 선이 새로 생겨 있었다. 전과 달랐다. 예전의 선은 뚜렷한 한 번의 긁힘이었는데 이번 선은 도중에 끊어졌다 이어졌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사라졌다. 바람이 만든 것인지 새가 지나간 것인지 아니면 그는 굳이 판단하지 않았다. 판단은 종종 증거보다 빨랐다. 그는 선반 앞으로 걸어가 자개 빗을 들어 올렸다. 빗살 끝을 손톱으로 톡 건드리자 아주 가벼운 음이 났다. 그 소리는 길고 멀지 않았다. 등잔불 심지가 그 소리에 반응하듯 잠깐 흔들렸다. 가을 초입, 골짜기 공기가 단단해졌다. 연호는 하루에 한 번 산허리까지 걸어 올라갔다 내려왔다. 길은 변함없이 거기에 있었지만 디디는 발의 감각은 달라져 있었다. 빠르게 대신 정확히, 먼저 대신 함께. 그는 종종 멈춰서 솔잎 사이로 흘러드는 빛의 각도를 보았다. 낮게 들어오는 빛은 길을 펴주고 정면으로 들어오는 빛은 길을 가린다. 그 단순한 사실이 몸에 붙었다. 어느 날 그는 안개가 옅게 깔린 새벽에 일부러 바깥으로 나갔다. 옛날 그 지점까지 가지는 않았다.
다만 가까운 데서 한번 멈춰 선 다음 천천히 돌아섰다. 돌아서는 데에는 용기가 덜 들었다. 하지만 돌아서는 법을 기억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들었다. 선반 이야기는 마을에 금방 퍼졌다. 누가 의도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금세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그러나 암제는 군중이 몰리지 않았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이야기가 소란을 부르는 종류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간혹 올라온 이들은 선반 앞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돌아갔다. 어떤 이들은 작은 자갈을 하나 올려두고 갔다. 어떤 이들은 시든 들꽃을 빈 옆에 놓았다. 연호는 그것들을 치우지 않았다. 대신 하루 끝에 놓인 자갈의 수를 마음속으로 세었다. 셋인 날이 있었고 하나도 없는 날이 있었다. 숫자는 의미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흐름처럼 늘고 줄었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소나무 가지에서 부드럽게 뚝뚝 떨어졌다. 눈 위에는 흔적이 잘 드러났다. 연호는 새벽에 문을 열다 말고 숨을 고르고 눈밭을 바라보았다. 대각선에 선이 있었다. 그러나 예전의 흙 위 흔적과는 달랐다. 눈 위에 서는 굵기가 일정하지 않았고 도중에 몇 번 흐트러졌다. 바람이 밤새 얇게 쓸어 만든 무늬였을 수도 있었다. 연호는 그 위를 밟지 않았다. 밟지 않고 돌아서서 선반 앞에 섰다. 자개빛을 들어 햇빛 대신 겨울빛을 받아보았다. 빗살 어둠 사이로 드문드문 흰 반짝임이 들어왔다. 그는 그 반짝임이 어디서 오는지 굳이 알아내려 하지 않았다. 알지 않아도 충분한 것들이 있다. 충분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는 것들. 그 겨울 마을에서는 누군가가 길 잃은 아이를 찾았다는 소식이 있었다. 새벽장에 가던 길에 헤어진 아이를 이웃이 발견해 집으로 데려다 줬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다행이다. 그 말은 큰 뜨거움도 과한 눈물도 부르지 않았다. 다만 제자리를 되찾았다는 안도의 감각만을 조용히 남겼다. 연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선반 앞에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의 되찾음은 언제나 멀지 않은 데 있었다. 봄이 올 무렵 바람이 선선해졌다. 연호는 선반 아래에 아주 작은 종이함을 하나 더 놓았다. 아무도 보지 못할 만큼 작은, 접으면 손톱 밑에 숨을 수 있을 정도의 함. 그 안에는 희난지 조각들이 몇 장 들어 있었다. 누군가가 원하면 거기에 짧은 말을 적어 넣을 수 있게. 잘 돌아왔다 하거나 여기서 괜찮았다 하거나 오늘은 덜 무서웠다 같은 말들. 말은 짧을수록 멀리 갔다. 어느 날 종이함 안에 한 장이 더해져 있는 걸 발견했다. 글씨는 서툴렀고 획은 덜 단정했다. 그러나 말은 또렷했다. 나도 언젠가 길을 잃을 거예요. 그때도 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호는 종이를 다시 접어함에 넣었다. 그 말은 누군가의 다짐이자 기원이었고 누군가의 미래이자 현재였다. 어느 늦은 저녁, 바람이 방향을 3번 바꾸었다. 처마 끝에 종소리가 짧게 흔들렸다 멈췄다. 연호는 문지방 앞에서 고개를 들어 사너리를 바라보았다. 어둠이 고르게 깔려 있었다. 그때 마당의 산수국 마른 줄기가 아주 조심스럽게 흔들렸다. 바람의 흔들림과 달랐다. 방향이 단호했고 길이가 짧았다. 그리고 곧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가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몸을 기울이지 않았다. 단지 속으로 짧게 말했다. 안다. 그 말은 불러오는 말이 아니었다. 불러오지 않아도 알아지는 것이 있다. 알아지는 건 사라지지 않는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마지막으로 사발을 꺼내 보았다.
꺼내서 비어있는 사발을 햇빛 아래 둥글게 돌려보았다. 오칠의 표면이 오래전 족제비 혀끝이 스쳐갔던 자리를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사발을 다시 씻어 장 안쪽 깊은 곳에 넣었다. 그리고 문지방 앞에 섰다. 흙 위에는 이제 어떤 신호도 뚜렷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발바닥은 안쪽으로 미세하게 기울어지는 마당의 경사를 기억하고 있었다. 몸은 길을 기억하고 길은 몸을 기억한다. 그 둘이 서로를 잊지 않으면 잠깐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 있다. 어느 날 박출레가 올랐다가 돌아가려던 참에 선반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스님, 응. 언젠가 누가 또 길을 잃겠지요? 그럴 거야. 그럼 또 사발을 내놓을 건가요? 연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때는 사발 말고 등불을 조금 더 밝힐 거네. 박출레는 고개를 끄덕였다. 답은 간단했다. 그러나 그 간단함에 닿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도 알았다. 그녀는 돌아서기 전에 자갈 하나를 선반 위에 올려두고 내려갔다. 자갈은 밤새 그 자리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자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흔적은 가끔 이렇게 오래 남았다. 여름이 한 번 더 왔다. 매미 소리는 전만큼 시끄럽지 않았다. 어쩌면 귀가 달라졌거나 마음의 무게가 조금 옮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연호는 선반을 닫고 자개빗을 들어 햇빛을 쐬었다. 빗살 사이로 들어온 빛이 한 번 흔들렸다. 그 순간 문지방 아래에서 아주 짧은, 아주 얇은 그림자가 스쳤다. 눈으로는 거의 잡히지 않는 속도였다. 그는 놀라지 않았고 기뻐하지도 않았다. 다만 아주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사라졌다. 미소의 자리는 금방 아무 일 없었던 자리로 돌아갔다. 밤이 되면 등잔불 아래 앉은 문장은 여전히 또렷했다. 한때 길을 잃은 이 길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가끔 소리내어 읽었다. 소리로 읽으면 글씨가 목소리를 얻는다. 목소리를 얻은 글씨는 그날의 공기와 섞여 다른 누군가의 가슴에 닿는다. 그 다음이 미세한 흔적을 남긴다. 다음 날 아침, 그 흔적이 길의 일부가 된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새벽, 처마 끝에서 물이 실처럼 떨어지는 동안 문지방 앞 흙 위에 대각선의 선이 아주 연하게 그어졌다. 연호는 그 선을 보았다가 선반 앞에 가서 빗을 들어 올렸다. 빗살은 젖지 않았고 빗의 표면은 비빛을 담아 얇게 흔들렸다. 그는 빗을 다시 내려놓으며 속으로 짧게 말했다. 잘 알겠다. 여기까지. 그 말은 끝이 아니라 계속의 말이었다. 여기까지 왔으니 다음으로 간다는 뜻. 다음은 눈앞에 있어도 아직 이름이 없었다. 밤이 깊어질 때 청풍함은 다시 조용해졌다. 누군가의 발자국, 누군가의 숨, 누군가의 고개 숙임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 보였다. 그러나 남는 것은 언제나 눈에만 보이지 않았다. 손바닥이 기억하고 귓바퀴가 기억하고 문지방의 나무결이 기억했다. 연호는 등잔불을 낮추고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선 한 줄의 문장이 조용히 되뇌어졌다. 바비덧보다 먼저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천천히 잠에 들어갔다. 새벽이 오면 선반 위의 빛은 또다시 밤빛을 벗고 낮빛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문 밖의 길은 누가 걷지 않아도 길 자체로 남아있을 것이다. 끝. CTA. 잔잔하지만 오래오래 남는 실화풍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